자, 제1장을 마치고 이제부터 제2장입니다. 워밍업은 끝났으니까 슬슬 본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제1장에서 법률 관계는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 말씀드렸고, 권리의 종류나 권능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요.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그 권리를 보유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권리의 목적물 또는 대상, 즉 객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2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또는 불법 행위 능력, 이 용어는 민법 전반에서 계속 반복될 텐데요. 오늘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의 주체성이라고도 하죠. 자연인과 법인만이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도 이들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 재단도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 기본적인 권리 능력을 전제로 해서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의사 능력 또는 책임 능력이 인정되며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데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자연인, 로마자 1. 권리 능력. 1번 권리 능력의 시기,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을 시기라고 하고 상실하는 시점을 종기라고 합니다. 자연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출생했을 때입니다. 출생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있지만 판례는 태아의 신체가 전부 노출되는 것, 즉 전부 노출설의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형사법에서는 진통설을 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따라서 전부 노출되기 전에 태아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이 부정됩니다. 만약 사산했다면, 그러니까 태아가 사망한 채 나왔다면 권리 능력을 취득했다가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출생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떤 법률상의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출생 전의 태아는 법률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태아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법주의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일부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뒤에 설명드립니다. 2번, 권리 능력의 종기, 감사망. 권리 능력은 사망으로 소멸합니다. 사망의 시점에 대해서는 맥박정지설, 호흡정지설, 뇌사설 등이 있습니다만 민사나 형사 모두 대체로 맥박정지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맥박이 정지한 시점을 사망으로 보는 것이죠. 사망의 입증곤란. 사망 시점이 언젠가 하는 것은 상속, 유언 효력, 잔존 배우자 관계, 보험금 청구 등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사망의 추정, 인정 사망, 실종 선고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사망의 입증 곤란, 동시 사망의 추정, 동일한 재해로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증명이 없는 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령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안타깝지만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다고 했을 때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집니다. 또 실제로는 사망 시점이 모두 다르겠지만 그걸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민법에서의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지만 이 경우는 법률상 추정에 해당합니다. 차차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하였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면 그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아래 주석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인정사망, 일정한 경우 공기관에서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정사망과 실종선고가 있습니다. 인정사망은 재난 등으로 사망이 확실한 경우에 관할하는 관공서가 사망을 인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인정사망에는 강한 추정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증거로 증명하지 않는 한 사망 사실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5년 이상 계속되면 가정법원의 선고로 사망을 의제하는 절차입니다. 인정사망이 강한 추정효인데 비해 실종선고는 간주효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사망의 효력이 주어집니다. 3번, 태아의 권리 능력.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그 권리 능력이 부정되지만 개별적 보호주의에 의해 태아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민법은 상속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상속권에는 대습상속 유류분은 물론이고 유증에 의한 수증권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것은 태아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가지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부가 사고를 당해서 태아도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죠. 태아에 대해 개별적 보호주의를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태아에게 일단 권리 능력을 인정한 후 사산하면 소급하여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해제 조건설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아의 권리 능력은 일단 부정한 후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개시나 손해 발생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는 정지 조건설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정지 조건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그 효과가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한다는 거. 태아의 권리 능력은 상속권과 손해배상 청구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증여나 쌓인 증여에 의한 수증권이나 부친에 대한 인지청구권은 태아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태아에 대해 부친이 인지를 하는 것은 민법 85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가능합니다. 기출입니다.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아버지가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태아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상속하게 되므로 둘 다 행사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본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권리 능력 있는 본인이 없는데 대리인이 있을 수는 없죠. 아내가 임신 중인데 아빠가 태아를 법정 대리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읽어보시면 이해됨으로 생략 로마자 2. 행위능력 1번.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만 행위 능력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위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의사표시이죠.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매번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제한능력자 제도이고 그 중에서도 행위능력 제도입니다. 미리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를 정해두는 거죠. 가령 19세 미만자 피한정 후견인 심판을 받은 자는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행위 능력을 부정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물론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성년자는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겠죠. 2번 제한능력자 제도. 제한능력자는 과거 무능력자라고 했죠. 광의의 제한능력제에는 행위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위무능력자를 특히 협의의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통상 제한능력자라고 하면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는 점 알아두실 것.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은 개별적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사전적으로 미리 정해둡니다.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이 경합하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한능력자 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의사가 중시되는 가족법이나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불법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 상법이나 다른 개별법에서 민법의 제한능력자 제도를 조금씩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죠. 3번 미성년자, 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출생일을 기준하죠. 그러나 1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의제가 되어 행위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년의제는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고 법률혼만 인정됩니다. 만약 혼인이 무효라면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것이 되어 성년의제는 인정되지 않지만 혼인의 취소나 이혼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성년의제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통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직접 법률행위를 하려면 각 건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칭원자이죠. 그런데 고아나 친권상실 등으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누구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가 이를 취소했을 때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있겠죠. 원래 부당이득은 수익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만 반환하고 악의이면 받은 이익의 이자와 손해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얻은 이익이 금전이라면 현존이익이 없음을 미성년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 비금전이라면 상대방이 현존이익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기출 보시죠. 첫째,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동의가 명시적이 아닌 묵시적인 것도 가능하다 좀 이따 배우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것도 효력이 있다는 거. 둘째 것은 앞서 금반원의 원칙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이를 취소하는 것은 금반원 위반이지만 그럼에도 미성년자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셋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현존이익은 반환해야죠. 신용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이렇게 3자가 있는데 여기서 카드회원이 미성년자라는 얘기예요. 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사하고 체결된 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하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한 만큼 현존하는 부당이득이 있으니 이것은 신용카드사에 반환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효한 법률 행위는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